지난 회차에서 2차 대전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열심히 제잘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전쟁 상황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영국의 외교수를 살펴보면서 왜 2차 대전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크게 3개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북아프리카이죠. 유럽과 아시아는 뭔가 전쟁이 일어날 법한 곳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독일 내부의 분노를 외부로 돌렸고, 이를 시작으로 소련을 침공해 독일 게르만족에 우월함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소련을 침공하기 위해 먼저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의 강국들을 공격했죠. 그리고 독일에게 소련을 침공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스탈린이 핀란드와의 겨울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수많은 유능한 장교를 숙청하면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독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대한 국가인 소련을 공격했죠. 이렇게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소련이 있는 유럽이라는 지역은 불바다가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2차 대전이 벌어지던 지구에선 3개의 나라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었죠. 이 3개의 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추축국들을 어떻게 두들겨 팰지 열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본도 많고 본토가 위협받고 있지 않으니 한 발짝 떨어져 연합국에게 어떻게 무기대여법을 시행할지 고민했는데요. 그렇게 랜드리스라는 마법을 펼치게 됩니다. 미국의 생산량은 당시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 물자들을 수많은 국가에게 빌려주고 살아남은 국가들은 갚아내라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빌려준 대로 전부 돌려받지 못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돈으로 우방국들을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 미국이 더 큰 영향력을 세계에 행사할 수 있고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미국이 지원하는 물자는 트럭, 전차, 군화, 식량 등 전시에 필수적인 물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랜드리스 정책이 시행되고 이때 풀린 미국의 물자를 영국과 소련이 공평하게 나눴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는데요. 두 국가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이때 소련이 영국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영국은 폭격 몇 번 맞고 해전 조금 치르는 정도였지만 소련은 100만, 200만이 우스울 정도로 갈려나가고 있었으며 독일군 수백만이 이미 소련 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영국보단 소련에 더 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개입하는데요. 처칠은 악독하고 거칠며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영국과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은 국가의 성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의 국가에 물자가 가는 것이 굉장히 못 믿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처칠은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소련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지만 사실 소련이 더 힘들수록 미국은 이득이 아니냐? 소련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데만 도움을 주면 되지 굳이 물자를 많이 줘서 소련이 흥하게 도울 필요는 없다. 소련이 더 강해지면 나중에 골치만 아파질 것이다. 독일을 무너뜨리고 소련도 약해지면 미국과 영국은 엄청난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 수백만의 병력이 갈려나가고 있는 소련은 고작 14억 달러의 물품을 받고 영국은 58억 달러의 물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처칠의 외교술 덕분이었죠. 이렇게 빌려준 물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영국은 전쟁이 끝나고 60년이나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겠습니다. 유럽 전쟁의 시작을 독일이 끊었다면 아시아는 일본이 끊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집어삼켜야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도 고위 관료도 아닌 일개 장교가 시작한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일본은 중국을 바다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했으며 한반도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도 일본이 날름 먹어버렸죠. 일본이 커지는 것을 견제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요한 자원인 석유와 철강을 일본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일본은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치러야 하는 전쟁은 많이 남아있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을 강하게 때려 태평양에서 쫓아내고 협상을 통해 해당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면서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 일본 해군이 참패를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여기서 처칠이 다시 등장합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일으키고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자 영국은 본격적으로 미국을 이용해 독일을 쫓아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미국과 함께 독일 공격 작전을 짜게 되죠. 이때 처칠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마셜을 설득해야 했는데요. 마셜은 좋게 말하면 굳건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며 대놓고 말하면 꽉 막힌 사람입니다.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입 하나 열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이죠. 이런 엄청난 깡이 마음에 들었던 루즈벨트는 마셜에게 군사 임무를 상당 부분 위임했습니다. 악독하며 거칠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처칠과 꽉 막히고 소신 있는 마셜의 만남, 뭔가 순조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의견이라도 같았다면 다행이지만 역시나 이 둘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마셜은 프랑스로 공격을 들어가 독일을 두들겨 패는 큰 망치 작전을 시행하고자 했고, 처칠은 북아프리카의 추축국을 몰아내고 이탈리아로 진입하는 횃불 작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2차 대전에서 뭔가 제대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셜 귀에는 처칠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처칠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유럽의 독일군을 마주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비판했죠. 그렇게 처칠은 마셜을 설득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처칠의 본래 성격대로 악독하게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을 위해 상당한 물자 지원도 해주는 상황에서 마셜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려봤자 돌아오는 것은 쥐뿔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후 1942년 그들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에 달렸는데요. 처칠은 지중해가 중요한 이유를 근거로 대며 열변을 토해냈고, 마셜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처칠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처칠은 그 길로 마셜의 상관인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마셜이 아무리 줏대 있고 고집이 있어도 루즈벨트가 하라면 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점을 이용했죠. 여기서 처칠의 특기가 발휘되는데요. 자신과 대립되는 의견은 단점을 유난히 강조해서 자신의 말이 훨씬 더 나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질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골칫거리지만 정치인을 하려면 꼭 가져야 하는 재능이죠. 처칠은 이런 특기를 이용해 루즈벨트를 설득했고 결국 미국도 처칠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이 아닌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이 맞붙게 되죠. 북아프리카의 횃불 작전도 합의되었겠다. 영국은 이제 소련과의 협의가 필요해지는데요. 독일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었지만 영국과 미국은 똘똘 뭉친 데 반해 소련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한창이었기에 스탈린은 유럽에 어떻게든 전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독일의 시선을 좀 끌어달라고 수차례나 말했지만 처칠은 전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전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애꿎은 영국인들만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럴 만한 병력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스탈린 입장에서는 처칠이 전쟁에서 제대로 희생도 안 하면서 입만 나불댄다고 생각했고, 거기다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쳐 영국을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랜드리스에서 입을 놀린 것도 한몫했겠죠. 그렇게 영국과 소련은 계속해서 회담을 가졌지만 회담마다 처칠은 소련을 비난하고 스탈린은 영국을 비난하기를 반복했는데요. 마침내 처칠은 영국이 소련에게 줄 수 있는 건 바닷물에 물 한 방울밖에 없다고 말하며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스탈린은 겁에 질려 피 한 방울 못 흘리는 겁쟁이라며 처칠을 욕하게 되죠. 이렇게 영국과 소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처칠이 먼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원래는 스탈린의 말에 기분이 상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려 했지만 소련을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칠은 스탈린을 살살 달래는데요. 사실 우리 영국이 소련을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를 먼저 치고 그 다음 이탈리아로 올라가는 작전을 이용해 양면 전선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이죠. 그러자 스탈린은 역시 영국은 그럴 줄 알았다며 기분이 좋아졌고 바로 파티를 열어 처칠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때 처칠은 스탈린에게 자신이 소련을 적대시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스탈린은 용서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닌 영국 양반들이 믿는 신이 할 일이라며 파티까지 열어놓고 또 제대로 화해는 못하게 되죠. 어쨌든 처칠은 소련과의 관계도 일부 회복하며 영국의 자존심도 세우는 적절한 외교를 수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미국도 자신의 입맛대로, 소련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여 영국이 전쟁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영국의 의도대로 북아프리카 전선도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독일을 정리하러 유럽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때 독일은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탱크라는 것이 발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전차전, 성체 작전이죠. 다음화부터 다시 유럽의 아수라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독일군은 동부전선의 주도권을 소련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여전히 독일군이 소련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또다시 공세를 펼치고자 했죠. 한편 연합군은 독일군의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알고 추축국의 가장 큰 약점을 노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백만의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수백 대의 전투기가 맞붙은 독일의 마지막 공세와 불안해진 서부 유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대규모 병력을 잃으면서 3000km가 넘는 광활한 동부전선을 유지할 병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독일군의 전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이를 놓치지 않은 소련군은 독일군 전선 전체에 공세를 시작했죠.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생존한 일부 병력을 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재편성해 동부전선에 배치했지만 예전만큼의 전투력을 기대할 순 없었습니다. 소련은 앞서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을 포위하는 작전인 천왕성 작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독일군의 전선에 공세를 펼치는데요.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후퇴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독일군의 후퇴 과정에는 히틀러의 반대가 있었지만 장군들은 모두 히틀러를 뜯어 말리며 설득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피땀 흘려 점령한 영토를 뒤로 하고 후방으로 후퇴했죠. 독일군은 타칼로크, 벨로고로드, 무첸스크, 레닌그라드까지 후퇴하고 도네츠 강 유역과 하르코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서 두 국가의 처절한 방어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로 2차 대전에서의 패색이 짙어진 독일이었지만 후퇴 과정에서도 무작정 후퇴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소련군이 어쩌다 독일군 전선에 깊게 들어오면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후퇴하면서도 공격하는 기동 방어를 통해 소련군의 진격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 또한 후퇴하는 독일군을 마음 놓고 공격하기가 힘들었죠. 이렇게 독일이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도네츠 드네프르강 전투인데요. 여기서 만슈타인 장군은 특유의 천재적인 감각을 이용해 그들이 공격에 치중해 있을 때 그들의 전선에서 허술한 곳을 찾아내고 가장 효율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3월 14일에 하르코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죠. 이를 계기로 소련의 공세는 잠시 주춤했고 독일군은 공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 특히 방어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거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이 밀리던 시기에 현재도 논란 중인 이상한 작전이 탄생하는데요. 독일군이 쿠르스크 일대에서 소련군 주력 부대를 차단하고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은 과거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병력을 구하기 위해 돈 집단군이라는 부대를 편성했죠. 비록 스탈린그라드의 병력을 구하진 못했지만 여기서 돈 집단군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소련군이 공세를 시작하면 그것을 막고 그 다음 반격을 준비해 소련군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탈린그라드에서 많은 병력을 잃은 독일군에게 이것조차 결코 성공할 만한 작전이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가 작전의 성격을 더 어렵게 바꿔버립니다. 소련의 공격을 막아내서 잠시 주춤한 소련군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버리죠. 이 과정에서 탄생한 작전이 바로 독일군의 제2차 세계대전 최후의 공세 작전, 성체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만슈타인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약 2700대의 대규모 기갑 전력이 작전 하나를 위해 러시아 남쪽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총 27개의 사단으로 원래 1943년 5월 중순에 공세를 펼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히틀러가 성체 작전을 성공하려면 독일의 신형 전차인 판터가 출시되는 7월 5일에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터가 그 유명한 5호 전차이죠. 반면 사령관인 만슈타인이나 작전에 참여하는 발터 모델은 작전이 연기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공세가 성공할지 많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쨌든 독일군 총사령관인 히틀러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독일군의 준비 태세를 알아봤으니 이제 소련군은 어떤 계획일지 알아볼까요? 지금까지의 전쟁을 통틀어 소련은 2번이나 독일의 대규모 공세 방향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이 공세에서 주로 써먹는 기갑군이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보고 부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군의 주력 부대가 쿠르스크 일대 돌출부에 집중된 것을 알게 되었죠.
주코프 장군은 독일군의 배치를 보고는 독일군의 공격을 먼저 막은 뒤 이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결정하는데요. 스탈린도 스탈린그라드의 승리에 아직 취해 있어서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고 그냥 장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습니다. 이후 주코프를 필두로 한 소련 장군들은 쿠르스크 일대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어버리는데요. 먼저 독일의 공세 예상 지점인 쿠르스크 돌출부 안에만 7개 군을 배치하고 이후 독일군의 공격을 모두 흡수하면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했죠. 그 다음에는 4,800km가 넘는 광활한 참호를 파두고 독일군이 참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40만 개의 지뢰를 매설해버렸죠. 그렇게 소련군 총 133만 6천 명의 병력과 3,444대의 전차, 2,900기의 항공기와 대포 19,000문이 방어대형을 갖춰 쿠르스크 일대를 지켰습니다. 이는 무려 소련군의 40%, 기갑부대의 75%를 동원한 것으로 소련군이 이곳을 막기 위해 심기일전으로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소련군과 마주보고 있는 독일군은 90만 명의 병력과 전차 2,700대, 비행기 2,000기, 대포 10,000문을 동원했습니다. 이 전투로 독소전에서 누가 이길지 결정됩니다. 소련은 육군에서 운용하는 정보부를 이용해 독일군의 공세가 7월이라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거기다 쿠르스크에서 독일군을 생포해서 정확한 공세 날짜가 7월 5일 새벽이라는 것까지 알아내죠. 그렇게 7월이 다가왔습니다. 주코프 장군은 7월 5일 새벽에 독일군 전선에 포격을 가하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차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독일군은 소련군의 포격에 당황했지만 재빨리 정신 차리고 예정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만든 광활한 방어선을 뚫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코프 장군이 만든 대전차 파괴부대에 의해 애꿎은 전차만을 잃어버렸죠. 기갑전의 최정점이라 불리는 독일군이 마음먹고 공세를 했는데도 고작 32km만 움직인 것을 보면 소련군의 방어선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군의 초라한 공세가 끝나자 주코프 장군은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갑부대를 진격시켰습니다. 비록 소련의 T-34가 독일 전차보다 화력은 딸렸지만 기동성은 월등한 것을 이용했는데요. 소련의 기갑 지휘관인 파벨 로트미스트로프 장군은 최대한 독일 전차에 가까이 접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독일과 소련의 운명이 걸린 7월 12일 두 기갑군이 서로를 향해 매섭게 돌진했습니다. 소련 탱크는 독일군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무작정 달려갔고 독일군은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소련 탱크를 멀리서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소련 전차가 독일 전차에 접근해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독일군은 전차의 문을 잠그고 남아있는 모든 포탄을 소련군을 향해 쏴버렸죠.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전투였습니다. 심지어 주코프가 만든 대전차 파괴부대는 맨몸으로 화염병과 수류탄을 들고 독일 전차로 달려들곤 했습니다. 결국 이 하루 동안만 전차 700대가 파괴되었으며 독일군은 점점 공세를 펼칠 힘이 사라지는데요. 이 쿠르스크 전투를 통틀어 양측 전차가 도합 7,000대 가까이 부서졌습니다. 독일은 점점 패색이 짙어졌고 마침내 후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투에 투입된 인원은 무려 독일과 소련을 합쳐 270만 명에 달했고 투입된 전차는 8,000대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였죠. 하지만 독일의 고비는 끝이 아니었는데 이제 서부 유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쿠르스크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독일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서부 연합군은 추축국의 약점인 이탈리아에 상륙했는데요. 처칠은 이탈리아가 그나마 연합군이 상륙하기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7월 9일 패튼과 몽고메리가 시칠리아에 상륙합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진인 살레르노에 추가적으로 상륙해서 남쪽에는 패튼과 몽고메리가, 중부에는 새롭게 상륙한 연합군 부대가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했죠. 그러자 독일은 이탈리아 특유의 산악지대를 이용해 이들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들어온 연합군은 전투 경험이 부족해서 독일군이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결국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로 진격하지 못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연합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라피도 강을 건너는 도중에만 6,000명의 미국 공격대 중 1,000명이 죽어나갔죠. 결국 연합군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1944년 2월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전선은 교착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정적의 순간을 깨부순 곳은 미국도 영국도 아닌 1939년에 독일에게 나라를 빼앗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독일에게 나라를 잃은 후에 영국으로 망명했는데요. 이들은 비록 자국의 영토는 빼앗겼지만 독일에게 복수하려는 일념 하나로 생존한 폴란드 군인들을 훈련시켰죠. 그렇게 독일군을 향해 과감히 공격했고 라피도강을 건너 나폴리까지 점령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폴란드 군대의 활약에 힘입어 6월 4일에 처칠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를 점령합니다. 이제 로마를 얻은 연합군은 발칸반도로 향할 차례인데요. 이후 프랑스 북부에도 상륙하는 등 독일이 뺏은 영토를 천천히 탈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북쪽의 산악지대는 굉장히 험했는데 그 악명 높은 알프스 산맥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프랑스로 돌아 들어가서 독일군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되려 독일의 서방군에 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연합국은 이 상황을 확실하게 뒤집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만 했는데요. 이때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이 히틀러의 야망을 깨부술 역사적인 상륙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연합국은 독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적어도 1943년까지 연합군에는 프랑스로 들어갈 만한 강력한 부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인력과 자본으로 1년 만에 무려 4만 7천 대의 전차를 생산했죠. 이런 압도적인 군수 생산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은 그토록 바라던 프랑스 상륙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하는 작전은 오버로드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여기서 연합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륙할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잘못 고른다면 작전의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가장 먼저 후보로 오른 것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파드칼레인데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독일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드칼레가 독일로 향하는 최단 거리라는 것은 독일군도 알고 있겠죠. 뻔한 곳에 들어가면 예측당할 확률이 높아지니 파드칼레는 포기하고 상륙 작전의 참모장인 프레드릭 모건은 4곳의 후보를 더 뽑았습니다. 페드코, 생강, 코탕탱 반도, 그리고 노르망디였죠. 이 4곳의 후보지를 천천히 살펴보니 역시 이 장소들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페드코나 생강, 코탕탱 반도의 해안은 상륙하기에 환경이 영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모건은 결국 상륙할 만한 장소가 노르망디밖에 없다고 결론짓게 되죠.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 상륙 지점 선정을 마쳤으니 이제 작전을 지휘할 총사령관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보단 영국의 전투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영국 군인 중에서 총사령관을 정하는 것이 작전에 더 유리할 텐데요. 하지만 영국은 미국에게서 무기를 지원받는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외상으로 말이죠. 빚쟁이이자 을의 처지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미국에서 총사령관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돈도 대주고 다른 많은 지원도 해주는데 영국이 머리에 서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괜히 미국과 사이만 틀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마셜 장군을 지목하는데요. 하지만 마셜은 대통령을 모시겠다며 거부합니다. 자기를 지키겠다는 마셜을 두고 뭐라 할 수도 없던 루즈벨트는 그 다음으로 듬직한 아이젠하워를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아이젠하워는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차분한 군인으로 미군 내에서 지지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차분함과 통찰력으로 모건이 만든 오버로드 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버로드 작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합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의 해변에 총 3개의 사단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개의 사단이 해변에 상륙한 직후는 무방비 상태일 테니 해변 양 끝에 각각 공수사단을 투입해서 독일군이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방어선을 형성하면 최종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100개의 사단을 투입하는 것이 계획의 완성이었죠. 그러나 이 작전을 검토한 아이젠하워는 모건의 계획은 너무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노르망디 해변에 사단 3개를 투입하는 것 대신 사단 2개를 추가해 총 5개 사단을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투입될 공수사단도 3개를 보내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육군의 파병 규모가 결정되고 이제 해군의 규모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연합군의 강점이 바로 추축국보다 더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다는 점인데요. 그에 걸맞게 연합군은 대규모의 함대를 편성합니다. 오버로드 작전에만 무려 전함 7척, 해안 포격용으로 설계된 모니터함 2척, 순양함 23척, 구축함 104척을 준비하고 거기다 상륙정은 무려 4,000척을 준비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모든 함정을 합치면 총 6,483척이나 되었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 함선들이 오버로드 작전 하나만을 위해 영국으로 모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함선이 영국으로 모이다 보니 정박할 곳이 부족해 북쪽의 그린란드까지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군도 준비가 완료되었고 연합군의 또 다른 강점이 바로 공군 전력이죠. 전쟁 중 독일의 항공기 생산량은 한 달에 250기였지만 영국은 혼자서만 한 달에 300기를 생산한 걸 보면 연합국의 항공 전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오버로드 작전에만 무려 1200기에 달하는 항공기를 준비했는데요. 독일이 무려 5달을 꼬박 생산해야 하는 양입니다. 1200기의 항공기 중 500기는 전투기였고 나머지 700기가량은 독일을 폭격할 폭격기였습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오버로드 작전 성공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연합국의 상륙에 맞선 독일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히틀러는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상륙한 연합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히틀러는 고민에 빠지는데요. 이 다음엔 프랑스 북부로 밀려오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에 있는 연합군만 해도 충분히 성가신데 프랑스까지 들이닥치면 정말 독일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1943년 11월 3일 영도자 지령 51호를 발표하며 프랑스 북부 전체를 요새화하는 미친 계획을 시작합니다. 서부 방어선으로 알려진 이 요새화 작전은 독일의 노장 룬트슈테트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러나 룬트슈테트는 프랑스에서 노후를 즐기기에 바빴고 연합군이 정말 들어올지조차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 작전을 같이 책임진 롬멜 장군은 계획을 열심히 추진시켰죠. 롬멜은 어떤 일을 맡아도 열정적인 자세로 임했는데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1943년 11월부터 1944년 5월까지 상륙을 방해하는 장애물 50만 개와 지뢰 200만 개를 설치했죠. 룬트슈테트는 마치 연합군의 공격이 전혀 없을 것처럼 안일하게 행동했지만 롬멜 장군은 연합군이 반드시 상륙할 것이라 믿고 프랑스 북부 방어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44년 5월이 되자 연합군은 노르망디 북부에 있는 파드칼레에 상륙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데요. 미국군 제1집단군이 대규모 상륙을 진행할 것이며 독일군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조지 패튼이 사령관이라는 정보도 흘립니다. 이는 독일이 가짜 정보를 맹신하게 만들어서 파드칼레에 관심이 쏠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이후 연합군의 작전이 독일에게 그대로 먹혀들었고 프랑스에 주둔한 46개의 독일군 사단 중 11개 사단이 파드칼레에 배치됩니다. 연합군의 노력은 정보전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파드칼레 상륙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 파드칼레 후방 깊숙한 곳으로 폭격을 가하는 등 독일군을 속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합군의 노력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독일은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려 있었고 연합군의 상륙 사전 작업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44년 6월 첫째 주에는 영국 쪽으로의 항공 정찰을 단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상륙 날짜인 1944년 6월 6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합군 소송기들이 공수사단을 태우고 프랑스의 디브 강과 비르 강으로 촘촘히 날아갔는데요. 먼저 디브 강에 강화한 영국군 6 공수사단은 그동안 독일군과 싸웠던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빨리 상륙 지점 측면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수사단은 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공수사단을 태운 조종사가 전쟁의 두려움에 바다로 추락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병사들을 제대로 수송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연합국은 상륙 지점으로 모여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원래 질서정연함을 좋아하는 독일군은 후방에 침투한 연합군을 보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정면에서 올 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후방으로 수천 명의 적군이 들어왔으니 말이죠. 심지어 독일의 지휘관 중 한 명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연합군 공수부대원에 의해 전사하는 등 독일군 진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독일의 높으신 장군들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연합군이 침공했을 당시 롬멜 장군은 프랑스를 떠나 휴가를 간 상태였고 서방군 사령관 룬트슈테트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긴 프랑스에 파견된 걸 휴가라고 생각한 장군이 사령관이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독일군은 상황을 바로잡을 지휘관도 없는 상황에서 영국 해협을 꽉 채운 연합군 대함대는 프랑스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6시가 지나자 연합군 8개 사단은 각각 유타, 골드, 주노, 소드,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죠. 한편 노르망디를 지키는 독일군 사단은 연합군과 비교해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요. 단 3개의 사단만이 배치되었는데 이마저도 2개 사단은 급조된 사단이고 나머지 사단 1개만이 연합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먼저 유타 해변에 있던 독일군 1개 사단은 북쪽에서는 미국 공수사단이 압박하고 있고 해안 쪽에서는 미국 최정예 사단인 4사단이 눈에 불을 켠 채로 독일군을 공격했죠. 독일군은 상부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 결국 3분의 2가 포위되며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한편 소드 해변과 주노 해변은 평온하다는 말로 모든 게 설명되었는데요. 거의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해변에 셔먼 전차도 상륙시키고 후방에선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으니 독일군이 연합군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드 해변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골드 해변의 셔먼 전차는 보병들보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독일의 필사적인 저항에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독일군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았고 이 높은 곳의 콘크리트 방어시설에서 연합군을 막아내고 있었죠. 따라서 연합군 함대가 후방에서 한 포로 보병을 지원해주며 독일군 방어시설을 한 겹씩 벗겨주게 됩니다. 결국 해가 저물 때가 되자 골드 해변의 독일군 방어시설을 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마하 해변은 정말 지옥이었는데요. 오마하 해변을 지키는 독일군 제352사단은 원래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소련과 싸울 정예의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에 받쳐서 연합군을 막기 시작했죠.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전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려 5,000톤의 폭탄 투하를 감행했지만 오마하 해변의 독일군에겐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마하 해변의 환경인데요. 독일군은 해변에서 우뚝 솟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 언덕의 이점은 넓은 시야 확보로 해변으로 무엇이 접근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마하 해변은 연합군의 무덤이었죠. 연합군의 상륙정이 해변에 도달해 문을 열면 독일군은 그때를 노려 기관총을 퍼부었습니다. 일례로 오마하 해변으로 상륙한 한 중대는 20분 만에 전멸해버립니다. 그래도 오마하 해변이 완벽한 무적은 아니었는데요. 이미 오마하 해변을 제외한 노르망디의 다른 해변은 연합군에게 전부 점령당했기 때문이죠. 연합군은 오마하 해변의 지옥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공병을 투입해 상륙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군의 화력은 강력해졌고 오마하 해변도 3일 만에 연합군의 점령지가 되었죠.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이 작전에서 연합군 희생자는 총 4,649명인데요. 이 중 2,000명 이상이 오마하 해변에서 전사했을 정도로 오마하 해변은 말 그대로 순수한 지옥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마치며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프랑스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비로소 유럽 영토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드디어 지옥을 벗어나 유럽의 땅을 밟은 연합군의 다음 숙제는 앞으로 있을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유능하면서도 과감한 장군인 몽고메리는 한시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주 위험천만한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다음 회차에선 연합국의 마켓 가든 작전과 위기에 빠진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성공의 기쁨도 잠시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은 사실상 교란 작전 덕분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직접 독일군을 돌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연합군의 교란 작전에 낚여서 엄한 곳으로 쫓아갔던 독일군이 언제든지 몰려와서 다시 연합군을 밀어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연합군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독일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연합군은 독일군과 비교해서 양적으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전쟁의 경험과 지휘관들의 능력에서는 한참 모자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육군이 열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군 전력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공군을 이용해 독일의 병력 수송로를 부숴버릴 계획이었죠. 독일군이 아무리 잘 놔도 오는 길이 망가져버리면 전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합군은 공군을 이용해 수송로를 박살내는 데 성공했고 독일군이 상륙한 연합군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며 방어선도 잘 구축했는데요. 이제 연합군이 할 일은 프랑스 남부와 독일 본토로의 진출이며 그 시작은 셰르부르 항구입니다.
진격을 시작한 연합군은 곧장 캉을 거쳐 프랑스 깊숙이 진입하고자 했지만 경험이 많은 독일군 기갑사단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그렇게 1944년 7월 20일 원래 목표는 루아르 강까지 진격하는 것이었지만 연합군은 셰르부르 항구까지만 점령했죠. 이렇게 연합군의 앞길이 막혀있던 시기 독일 내부에서 쿠데타 시도가 벌어지는데요. 바로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던 발키리 작전입니다. 비록 히틀러가 죽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지만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독일의 유능한 장군 룸멜이 발키리 작전에 연관되었다는 음모로 자살하게 됩니다. 쿠데타에서 살아남은 히틀러는 8월 2일 모르탱을 공격하며 반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반격을 위해 기갑사단이 4개나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공세 계획은 영국의 암호 해독 기관인 얼트라에게 털려버렸고 모든 계획이 연합국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작전을 들켰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8월 6일에 전차 200여 대를 계획대로 진격시켰죠. 이미 히틀러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연합군은 대전차 무기를 이용해 독일의 기갑사단을 손쉽게 막아내고 공격을 막은 뒤 곧바로 독일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반격을 시작으로 독일군은 비극이 열리는데요. 연합국은 반격의 기세를 타고 8월 7일에 토털라이즈 작전까지 개시했습니다. 이는 독일군 기갑사단을 포위하는 작전으로 캐나다군과 폴란드군이 독일군을 붙잡아둔다면 2개의 연합군 사단이 후방으로 돌아가는 계획입니다. 이 작전을 야심차게 시행했지만 독일의 기갑사단을 완전하게 포위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연환경이 연합군을 도와주는데요. 노르망디 인근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덩치가 큰 전차는 이런 숲을 지나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군은 노르망디 가장 끝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압박하는 연합군과 싸우면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자연스럽게 고립되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8월 8일 연합군의 브래들리 장군과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독일군 기갑사단이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포위 작전을 중단한 뒤 프랑스의 생로로 진격했습니다. 어차피 독일의 기갑사단은 묶여있으니 이때를 틈타 독일의 전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독일군의 서부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독일군을 이끌던 클룩의 장군마저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낸 뒤 자살해버립니다. 독일은 지휘관마저 없어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히틀러는 항상 독일을 구해주는 만능 장군, 모델 장군을 프랑스로 보냈는데요. 모델은 무장친위대 12기갑사단에게 팔레즈에서 최대한 버티라고 명령한 뒤 고립된 독일군이 후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장친위대의 희생으로 독일군 30만 명이 무사히 후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파리가 연합군에게 넘어갑니다. 프랑스가 해방되자 독일군은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히틀러는 마른 강과 쏨 강을 필두로 연합국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8월 19일에 벨기에 국경까지 후퇴하고 아이젠하워는 독일군을 계속해서 추격하며 9월 3일이 되자 벨기에 브뤼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서부 유럽 최대의 항구인 안트베르펜마저 9월 14일에 점령당하며 독일은 5년 만에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빼앗겼죠. 이제 서부 유럽에 남은 독일의 점령지는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연합국은 승리를 거듭했으며 독일은 패퇴를 반복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대로 독일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연합국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연합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네덜란드를 빼앗을 대규모 공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마켓 가든이라고 알려진 이 공세는 독일 경제의 심장인 루르를 공수 강습을 통해 점령하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벤과 네이메엔에 있는 다리들을 점령해 영국군의 진격을 돕는 마켓 작전으로 얻은 다리들을 이용해 루르로 진격하는 가든 작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작전이 9월 17일에 개시되었고 미국의 공수사단은 에인트호벤과 네이멘에 있는 다리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공수사단은 정확한 목적지에 강화하지 못하고 독일군에게 된통당하다가 아르넴에 있는 다리 하나만을 겨우 점령했죠. 이렇게 마켓 작전은 어떻게 잘 끝냈지만 그 다음 문제는 독일의 기갑 전력입니다. 아무래도 공수부대는 기갑을 공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요. 결국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연합국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독일의 모델 장군은 2개의 기갑사단과 추가 병력을 데리고 와서 연합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미국의 공수사단이 후퇴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영국군은 진격로가 파괴되어 진격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미 착륙한 영국의 공수사단은 그 사실도 모르고 영국군을 기다리며 3일 동안 독일군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기다리던 공수부대원 중 7,000명이 사망합니다. 단 2,000명만이 탈출해
진출에 성공했죠. 마켓 가든 작전은 공수사단이 미리 진격로를 확보하고 본대가 빠르게 진격하는 작전이었지만 본대가 너무 느리게 진격하면서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르망디 상륙 이후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이긴 전투입니다. 이제 히틀러가 반격할 기회는 지금뿐인데요. 히틀러는 아르덴을 시작으로 벨기에에 있는 항구 도시인 안트베르펜을 향한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안트베르펜은 연합군의 주요 보급로이기도 하고 이곳을 확보하면 독일의 신무기인 V2 로켓을 영국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모델과 룬투슈테트 장군은 이 작전을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독일은 지금 대규모 공세를 수행할 만한 연료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논의가 진행되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세가 시작할 즈음이면 아르덴에 눈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 기갑사단이 주축인 독일군에겐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이 작전만 성공하면 서부 전선을 고착 상태로 만들고 독일이 소련과의 전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죠. 그렇게 독일은 아르덴 공세작전에 무려 2개의 기갑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병력은 이렇게 많았지만 연료는 필요한 양의 4분의 1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태로 독일은 무방비 상태의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늘 그랬듯이 강력했는데요. 독일은 전투 경험이 없던 미군의 4개 사단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연합군에게 9,000명의 사상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때는 연합군의 관심이 아르덴 위쪽에 있는 아헨에 쏠린 상태라서 독일군의 움직임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였죠. 독일은 어느새 안트베르펜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비트까지 도달했는데요. 연합군의 아이젠하워는 독일군의 이번 공세를 심상치 않게 판단하고 2개의 기갑사단을 독일군 측면에 배치해서 독일의 진격 속도를 잠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적인 조치를 해두고 이제 독일군의 진격을 제대로 막으려면 안트로바펜으로 향하는 교차로인 바스토뉴를 꽉 막아야 합니다. 연합국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100일 공수사단을 바스토뉴로 보내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12월 19일로 굉장히 추운 데다 눈까지 오는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따라서 100일 공수사단은 수송기로 바스토뉴에 공수 강화를 하는 것 대신 트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트럭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미 최악이지만 그들에겐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독일의 기갑 사단이 바스토뉴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일 공수사단은 부랴부랴 방어선을 형성해 독일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면을 막는다고 해도 독일군은 우회하면 그만이죠. 독일군은 바스토뉴에 있는 미군을 포위한 뒤 천천히 말려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보통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날 100일 공수사단은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엔 항상 선물이 있죠. 아이젠하워가 예전에 배치했던 2개의 기갑 사단이 효과적으로 독일군의 공격을 막게 됩니다. 이윽고 패튼의 군대도 서북 쪽에 있는 몽고메리와 역공을 시작하며 독일군의 기세를 완전히 부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월 26일에는 기상 상태도 좋아지는데요. 아이젠하워는 호지스 장군에게 100일 공수사단을 구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지옥에 갇혔던 연합군들이 구출됩니다. 수송기도 없이 트럭을 타고 들어가서 크리스마스에 독일군에게 포위된 100일 공수사단에게 이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미군도 무사히 구출하고 연합군의 반격도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급과 항공 지원이 모자랐던 독일군은 어쩔 수 없이 원점으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연합군은 독일군의 공격에 맞서 라인강을 필두로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그런데 독일은 서쪽만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동쪽에 있는 큰 불곰이 발톱을 갈고 있고 독일을 잡아먹으려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련은 어떤 방법으로 독일을 패망시킬까요? 이번에는 다시 서쪽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조금 전 동쪽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인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승리하면서 독일군의 비극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많은 병력을 잃어 전선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르스크 전투로 다량의 전차까지 잃어버렸으니 독일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반면 소련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이참에 독일군을 확실히 몰아내고 독일 국경까지 진출하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943년 8월 스탈린은 독일군을 소련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해 레닌그라드부터 흑해까지의 총 공세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약 18개월간 독일과 소련의 전투는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소련군의 주요 병력 또한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따라서 소련군의 북부와 중부 공격이 그리 큰 위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패배를 거듭하던 독일군은 소련의 총 공세에 지레 겁을 먹고 드네프르 강 서쪽 강변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보통 강을 끼고 전투를 치르게 되면 방어 측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독일군은 이 점을 활용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드네프르 강을 확보하고 이곳에서 소련군을 막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럼 소련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쿠르스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 탱크군은 전투 전 500대의 탱크를 보유했지만 전투 이후 단 50대만 남았을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피해를 보면 아예 부대를 해체해서 재편성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로트미스트로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차 부대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남은 탱크 50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눈 뒤 통신망을 통해 소통하곤 했습니다. 보통 부대 규모가 작으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지만 소련은 이걸 굳이 나눠서 규모가 커 보이게 한 것이죠. 이런 로트미스트로프의 정보전은 독일군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요. 아직도 소련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정보전에 속은 독일군은 총퇴각을 결정했습니다. 독일군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이탈리아의 수장인 무솔리니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 길로 이탈리아가 추축국 세력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후 연합군으로 참가해 독일을 공격했죠. 이미 독일의 손에 들어왔던 프랑스에서도 레지스탕스라는 조직이 활동하면서 독일의 후방에서 보급로를 끊는 등의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1943년 9월 셋째 주가 되고 소련군은 드네프르 강에 도착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강을 끼고 전투를 치르면 공격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군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강 건너편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넘어가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스탈린은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드네프르 강을 건너는 병사에게는 소연방 영웅 칭호라는 명예를 선사하겠다고 공포하며 강을 건널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조치가 성과를 보였는데요. 소련 병사들은 드네프르 강에 교두보를 대량으로 만들고 건너려 하는 건 물론 헤엄쳐서 강을 건너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드네프르 강에 소련군이 들이닥치는 사이 소련의 바투딘 장군은 굉장히 무모한 작전을 하나 진행하는데 늪지대로 이루어진 류테즈 마을 부근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이동도 작전도 매우 힘들지만 키예프 북쪽을 칠 수 있는 경로였죠. 독일은 소련군이 늪지대로 들어올 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막상 류테즈 지역을 통해 소련군이 들이닥치자 아비규환 상태에 빠지는데요. 키예프를 방어하고 있던 만슈타인 장군은 바투딘 장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열을 유지하지 못하며 결국 11월 6일에 키예프를 포기하게 됩니다. 독일이 그토록 힘들게 얻은 키예프를 포기한 이유는 키예프의 전략적 가치보다 병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었고 1944년 6월 독일을 쫓던 소련은 거대한 한방을 계획하는데요. 소련군은 독일군의 가장 강한 전력인 중부집단군의 전력을 갉아먹기 위해 189개의 사단을 모았습니다. 이들을 동원해 중부집단군을 박살낼 생각이죠. 소련은 이 공세를 러시아의 영웅인 표트르 바그라티온의 이름을 따서 바그라티온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작전을 이끈 주코프와 바실레스키는 작전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계획했는데요. 먼저 동쪽에 대규모의 군을 모아서 2개의 전선군으로 독일군의 전선을 돌파해 중부집단군을 포위하고 독일이 차지했던 소련과 폴란드 영토까지 수복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꽤나 공격적인 작전이죠. 하지만 이때까지의 소련군은 이 정도로 과감하게 독일군을 포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그라티온 작전 계획을 받아본 스탈린은 약간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평소였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나무랐겠지만 이 작전을 구상했던 장군들이 소련에 계속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장군들의 대담한 계획에 마지못해 찬성하게 됩니다. 소련의 4개의 전선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작전 바그라티온 작전은 독일에게 복수를 다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일례로 바그라티온 작전의 시행 날짜는 1944년 6월 22일로 정해졌는데 이는 처음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던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일과 일부러 맞춘 것이었죠. 소련은 그동안 독일에게 당한 모든 울분을 담아서 진정한 복수의 서막을 시작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에 동원된 소련군은 그 규모가
규모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 작전에만 총 233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의 전부 합쳐도 60만이 채 되지 않는데 국군을 전부 합친 거의 4배에 달하는 병력이 작전 하나에 동원된 셈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85만 명 수준으로 소련군은 적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를 밀어붙이게 되죠. 전체적인 전력차도 엄청났지만 공군 격차가 그중 최고였는데 단순 물량만 비교해도 6배가 차이 났습니다. 그렇게 1944년 6월 22일 소련이 기다려왔던 역사상 최고의 복수 작전인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독일군은 거듭되는 패배의 패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고 소련군은 자신들의 전력이 얼마나 갈려가든 상관없이 매서운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중부집단군을 지휘하는 독일의 에른스트 부슈 원수는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된 것을 알고 소련의 계획은 북쪽을 향한 공세라고 예측했는데요. 바그라티온 작전을 위한 움직임이 그저 독일군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양동작전이라 판단했으며 이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부슈 장군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소련의 바그라티온 작전은 적을 속일 용도의 그런 나약한 작전이 아니었으며 온 힘을 다해 독일을 때려부술 목적이었죠. 그렇게 부슈 장군이 관리하는 4개 군은 소련군의 공격 6일 만에 3개 군이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지며 이때부터 독일군의 전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두면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지상에서 사라질 상황이었는데요. 히틀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부집단군을 맡고 있던 발터 모델 장군에게 중부집단군을 맡깁니다. 독일에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준다는 의미로 히틀러의 소방수라고 불렸던 발터 모델이었지만 소련군의 거대한 공세에 맞서 중부집단군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소련군의 공세는 민스크에 집중되어 있었고 히틀러는 민스크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발터는 그 가운데에서 미칠 노릇이었죠. 민스크의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는데요. 공세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중부집단군의 3분의 1인 1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델 장군은 애꿎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중부집단군을 잃는다면 독일의 전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델은 7월 1일에 민스크를 포기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독일의 점령지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점령지를 내주고 기동전을 통해 포위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은 뛰어난 전술로 병력의 손실을 줄여가며 유연하게 지휘했지만 중부집단군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독일의 대책은 이대로 병력을 소모하면서 버티거나 북쪽에 있는 북부집단군이라도 후퇴시켜 전선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집단군이 후퇴하는 것은 독일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발트에서 독일군의 영향력을 완전히 줄이는 행위로 독일의 강력한 전력인 유보트 승무원들을 훈련시킬 장소를 잃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의 무한한 총애를 받는 카를 데니츠 제독이 퇴각을 반대했고 북부집단군의 총 퇴각은 물 건너가게 되었죠. 그렇게 전선을 줄이는 방법도 반대에 부딪혔으니 모델은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요. 결국 독일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로 소련의 집게발을 담당했던 2개의 소련 전선군이 민스크를 점령하게 됩니다. 소련의 영토 수복이 최종 목표인 소련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쪽의 빌니우스부터 중앙의 핀스크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죠. 이것으로 소련은 본래의 영토를 거의 되찾았습니다. 이제 소련군은 바그라티온 작전의 마지막 목표인 바르샤바까지의 진격만을 남겨뒀습니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며 처음으로 접수한 곳인데요. 한마디로 독일 코앞까지 소련군이 들이닥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독일군에게 전쟁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폴란드를 횡단하는 비스툴라 강을 필두로 소련군을 막을 어쩌면 최후일지도 모를 방어선을 만들었죠. 하지만 소련군은 이런 방어선 따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소련은 지금까지 전쟁 동안 너무 많은 인민들의 목숨을 잃었으며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발 연합군이 서쪽에서 독일의 힘을 빼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저번 화에 나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행된 상태였습니다. 소련이 원했던 대로 서쪽에서 독일을 귀찮게 만드는 중이었지만 그 뒤로는 독일의 라인강 방어선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련 입장에선 이 정도 압박이면 충분했는데요. 지금 당장 연합군이 배를 타고 돌아가더라도 소련 혼자서 독일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폴란드로의 진격을 준비하죠. 스탈린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당할 당시를 되새기며 히틀러의 수도 베를린은 소련의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코프 장군에게 중요한 싸움이 임박했다고 말하고선 모스크바 공방전부터 내려두었던 군 지휘권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12일 소련군은 바르샤바를 향해 진격합니다.
600만 명의 소련군은 그동안 독일에게 당했던 치욕의 종지부를 찍듯이 390만 명의 추축국 군대를 몰아붙였는데요. 소련군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는 독일군에겐 지금까지 보여줬던 강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독일의 노련한 베테랑들은 모두 전사했고 남은 독일군들은 전쟁 경험도 없는 초짜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랜만에 전투지휘에 나선 주코프 장군은 1월 14일부터 약 보름간의 공격을 통해 독일군을 폴란드 중앙에서 몰아내고 1월 29일 드디어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 무렵 소련의 기세는 정말 엄청났는데 1941년에 하루 약 100km를 주파한 독일군처럼 80km를 진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퀘니스베르크에 있는 소련군은 독일의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륙하는 절멸전을 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건 다 제거하며 독소전에 대한 보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되자 주코프는 베를린을 점령할 준비를 마쳤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더강을 필두로 하는 강력한 요새가 베를린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코프 장군은 오더강을 무시하고 곧장 베를린으로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기엔 소련군의 전선이 너무 얇았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진격에만 집중하며 달려왔기에 전선 자체가 튼튼하지 않았고 아무리 패잔병의 모습을 한 독일군이라도 날카로운 반격 한 번이면 소련의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주코프 장군은 오더강에서 진격을 잠시 멈춘 뒤 자신의 측면에 위치한 이반 코네프 장군에게 포메른 지역을 공격해 독일군의 반격 위협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코프는 판단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했는데요. 소련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곧장 진격하지 않고 독일군 잔존 부대들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퀴스트린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 안전하게 베를린으로 입성할 생각이었죠. 퀴스트린에는 독일군 병력 4만 명이 남아있었지만 이미 힘이 빠져버린 군대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소련은 반복된 전투와 승리 경험으로 강력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련 포병과 공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틀 만에 히틀러 카푸트라고 외치며 항복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제 망했다는 뜻이죠. 이제 베를린을 폐허로 만들어버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일은 딱 하나인데요. 전쟁의 끝을 보기 위해 독일의 심장인 베를린으로 진격하고 이곳에 소련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얻은 영토를 모두 뺏긴 독일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소련을 비롯한 연합군이 바그라티온 작전을 통해 소련 영토를 수복했고 폴란드를 넘어 독일의 심장인 베를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령한 영토를 거의 빼앗긴 독일군이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이미 1차 대전에서의 항복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위기 등을 겪었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선택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독일을 이렇게 만든 만큼 독일은 정말 지기 싫은 상황이었죠. 여기서 그들이 항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의 결정 때문인데요. 독일의 국민을 단체로 세뇌한 히틀러는 전세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전황을 바꿀 수 없었지만 전혀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저 연합국들을 상대로 항복할 바엔 자신만의 제국인 나치 독일에서 국민들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나누고자 했죠. 하지만 독일군이 마주한 상황은 고작 죽음을 나누자는 다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가장 먼저 병력의 수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독일의 유능한 장군들은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이런저런 사건에 휩쓸려 자살했고 전투 경험이 많은 병사들도 이미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늙고 경험도 없는 이들이나 전선에 보내기에 너무 어린 이들로 군대를 꾸렸는데요. 이 오합지졸 군대는 노련한 소련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투 경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독일에 대한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소련군을 상대로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무장의 수준도 이제는 소련군이 우위에 있습니다. 처음에야 압도적인 기갑 전력으로 독일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뒤로 연합국의 미친 생산량을 감당할 순 없었는데요. 이를테면 주코프 장군이 이끄는 전선군은 14,600문의 대포, 714만 7,000발의 포탄, 4,000명 정원의 사단이 무려 77개, 전차와 자주포 3,150
155대, 탐조등 143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탐조등이란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라이트입니다. 보통 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런데 주코프는 탐조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했는데요. 어떻게든 빠르게 독일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탐조등마저 공격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흔히들 눈뽕이라고 말하죠. 야간에 강한 빛을 내뿜는 탐조등을 이용해서 적의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적들은 진격을 멈추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전선을 돌파할 용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소련군은 독일에 비해 질도 훌륭하고 양도 많은 상태에서 독일로의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주코프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오더강에 있는 60m 높이의 젤레프 고지였습니다. 주코프는 스탈린그라드에서 근접전을 훌륭하게 수행한 추이코프 장군에게 젤레프 고지 점령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또 다른 장교인 코네프 장군에게 슐레지엔 점령을 맡기며 독일 깊숙이 들어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들어가려고 분주한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소련이 부딪힐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스탈린은 참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수장인 처칠보다 루즈벨트를 더 신뢰하고 있었고 전쟁 이후 세계의 질서를 선도할 국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거에 진심을 담아 애도와 친선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그 다음엔 반소 감정을 가진 트루먼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전쟁은 아직 한창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다소 복잡해졌지만 소련은 다시 전시 상황에 집중하게 되죠. 이때 독일군은 오더강과 베를린의 중심지인 티어가르텐 공원 근처 관청 지역에 8겹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주코프의 계획은 포격으로 독일군의 방어선을 약하게 만든 뒤 탐조등으로 적의 시야를 차단해 공세를 펼치는 것이었죠. 그렇게 1945년 4월 16일 추이코프 장군은 초조한 마음으로 새벽 5시에 포격 명령을 내리며 독일과의 악연을 끝장내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의 포격은 마치 그동안 독일군에게 당한 서륙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포탄으로 가득 뒤덮였고 이윽고 소련군 전선에서 바라본 독일군 진영은 포탄 화염으로 대나처럼 환해질 정도였습니다. 독일군 진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포격으로 방어선은 망가졌고 화염으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격이 확실히 먹혀들었으니 탐조등을 켜고 진격할 차례인데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주코프의 과도한 포격으로 발생한 연기가 반대로 소련군의 시야를 빼앗았고 자욱한 연기가 탐조등의 빛을 반사해 소련군의 눈앞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퀴스트린에서 포획한 독일군 포로에 의하면 이미 독일군 사령관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장군이 최전선의 부하들을 대부분 2차 방어선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소련은 아무도 없는 곳에 포격을 퍼붓고 되려 연기에 고통받으면서 힘든 공세를 펼친 셈입니다. 이는 주코프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여기서 주코프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2개의 탱크군을 넓게 퍼뜨린 것인데 원래 전차부대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넓게 전개하면 안 된다는 고전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전차부대가 마음대로 퍼져서 움직이면 질서도 깨져버리고 교통체증으로 진격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역시 소련 또한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겪게 되죠. 결국 소련은 아무도 없는 곳에 엄청난 포탄을 쏟아놓고 고통에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많은 전차를 잘못 굴려 고지 하나를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전쟁에서 승리만을 해냈던 주코프는 처음으로 스탈린에게 공격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자 스탈린은 크게 실망하고 주코프의 능력을 아주 약간 의심하게 됩니다. 주코프는 이 실수를 만회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입증하기 위해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주코프는 전력 손실 따위 신경 쓰지 않고 2개 탱크군을 이용해 독일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코프의 강인한 의지가 통했는지 4월 20일이 되자 독일군을 베를린 동쪽으로 몰아붙이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제 소련의 장거리포 사정권 안에 베를린이 들어온 것인데요. 자신감을 회복한 주코프는 재빨리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 독일군의 가장 취약한 방어선을 돌파한 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추이코프 장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뒤에는 보병을 대동하고선 최대한 손실을 줄이며 베를린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슴도치가 가시로 몸을 에워싸듯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대전차 무기인 판처파우스트로 소련 탱크를 부숴가면서 소련군의 진격을 막아냈죠. 그러나 상대는 4년간의 독소전을 정면으로 겪어온 소련입니다. 전차의 주석판이나 철판을 비스듬하게 두르면 판처파우스트를 버텨낼 수 있다는 걸 알아내고 이런 노하우를 통해 점차 베를린 내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렇게 주코프의 부대는 4월 24일 드디어 쇠네펠트 비행장에 도달하는데요. 쇠네펠트 비행장은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겨우 270m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국회의사당은 소련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을 장소이죠. 주코프가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내부에 주코프보다 먼저 도착한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코네프 장군이 이끄는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 일부 부대가 있었습니다. 주코프는 자신의 라이벌인 코네프 장군이 먼저 들어온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급기야 코네프의 부대원에게 왜 이곳에 나타났냐고 화를 내는데요. 코네프 부대가 베를린에 먼저 들어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베를린으로 향했던 코네프 장군은 주코프가 겪었던 고난을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133개의 교량을 만들어 단 15분 만에 강을 건넜고 번개 같은 속도로 독일군 방어선을 몰아붙인 뒤 이틀 만에 177km를 진격하며 베를린으로 접근했죠. 주코프와 코네프의 공격을 모스크바에서 지켜본 스탈린은 더 빨리 진격한 코네프 장군에게 베를린을 점령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전공을 빼앗기기 싫었던 주코프는 일단 기회만을 노리며 잔존 병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대는 베를린 남쪽에서 사흘간 전투를 벌이고 시간이 조금 흘러 4월 25일 코네프 장군은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라는 총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코네프 장군은 발목이 잡히는데요. 주코프 밑에 있는 추이코프의 부대가 코네프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차마 아군을 공격할 수 없었던 코네프는 병력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고 그렇게 진격 속도가 늦어집니다. 마침내 4월 29일 나치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과 제국청사 공격이 주코프 장군에게 넘어오는데요. 주코프는 추이코프와 쿠즈네초프에게 국회의사당 공격을 명령하며 곧바로 국회의사당 건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30일 독일 국회의사당에 150 소총사단이 도달했고 남아있는 독일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소련군은 조금이라도 빨리 국회의사당에 깃발을 꽂고 싶었으며 독일군은 그 깃발이라도 막아내고자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죠. 이윽고 2층 창문에서 소련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소련의 깃발을 내걸며 나치의 최후를 알리고 그 길었던 유럽 전선에 결말이 나게 됩니다. 같은 날 히틀러는 제국청사 지하 벙커에서 그동안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몽상의 끝으로 자살을 선택했죠. 독일의 수뇌부는 절망의 늪 그 자체였는데요.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마르틴 보르만은 그동안 히틀러 옆에서 치른 전쟁을 돌이켜보며 유대인과 독일 민족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모토인 국가사회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세계를 지배할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 아닌 나치의 심장부까지 들어온 슬라브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치의 광기를 불러일으켰던 선동의 대장 괴벨스도 게르만족의 나약함으로 독일이 패망으로 몰렸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주인 히틀러를 따라 자살했죠. 히틀러는 꼭 베를린을 사수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그의 의지는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1945년 5월 1일 히틀러의 마지막 참모총장 한스 크랩스는 추이코프를 찾아가 히틀러의 자살 소식을 전하고 독일은 오로지 소련 지도부와만 협상하겠다고 말하며 나머지 연합국과의 협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며 크랩스의 협상을 거부했죠. 이미 전쟁으로 많은 피를 본 크랩스와 추이코프 장군은 의견이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이코프는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항복이라며 그를 설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전쟁이 끝난 듯이 곤약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크랩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추이코프와 헤어진 뒤 히틀러를 따라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2일 6시 드디어 독일의 모든 수비병력이 총을 내려놓았고 그들의 대표단인 한스 프리체는 기꺼이 항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전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소련의 지도부와 군부는 히틀러의 주검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주검은 제국 청사에도 국회의사당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일단 제국 정부 청사에 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히틀러와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으로 보인다며 히틀러의 사망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에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소련도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임에도 히틀러의 사망을 결론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모를 나치의 후예가 히틀러의 시체를 찾아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와 비슷한 혼란이 생길 것을 처음부터 막기 위함이었죠. 히틀러의 후계자로 지정된 마지막 나치의 총통 카를 데니츠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플렌스부르크로 도망간 뒤 연합군과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데요. 하지만 이 조인식에는 스탈린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은 소련 대표 수슬로파르프 장군이 참여했습니다. 스탈린은 서부 연합군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슬로파르프 장군에게 그 어디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지령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이에 분노한 스탈린은 주코프에게 항복 조인식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고 결국 베를린 동부에서 항복 조인식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때 연합국 대표로는 아서 테더 영국 공군 대장, 칼 스파츠 장군, 드라르트 드타시니 장군이 오게 됩니다. 독일 대표로는 비렐렘 카이텔 원수가 항복문서에 사인했죠. 그렇게 5월 9일에 정말 유럽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날은 공식 승전일로 지정되는데요. 사람들은 5년 만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한편으론 죽어간 사람들을 애도하는 분위기도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지금까지도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죠. 이제 유일하게 지구에 남은 추축국은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던 일본입니다. 그릇에 비해 큰 꿈을 꿨던 일본의 최후는 어떨까요? 다음 화에선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장,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포 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작별을 고했다. 전쟁에서 죽어간 모든 이들에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듯이